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광규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방학이라서 오전에 매일 한강변 수영장에서 2시간 동안 수영을 합니다. 그 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7일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휴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입니다. 올해로서 이제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한미 동맹이 체결된 지 또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번 주를 소위 말해가지고 뭐 자주통일 선봉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 오늘 맞이해가지고 정전협정을 기념해가지고 지금 그 평택의 미군 기지를 삥 둘러싸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 좀 더 나가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겠죠. 또 서울 시내에서는 아마 파이낸스 빌딩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게 뭐 프레스센터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 좌파들이 소위 말해서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 관련되어진 또 그들의 대규모 심포지엄, 세미나를 하는 걸로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애국 세력들도 시민 단체들이 한 70여 개 이상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맞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평택에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희 종북 좌파들의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집회에 대해가지고 맞불 집회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에서 피켓 또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또 각자 5분씩 연설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연설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순하게 그냥 정전협정일로서 6.25 전쟁이 끝난 날이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의미 외에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6.25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1950년대는 북한이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력으로 남침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북한의 지시를 따르는 지령을 따르는 또 중국을 추종하는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온갖 행동을 개시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워싱턴 뉴욕에서도 이 정전협정일을 맞아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을 체결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일부 그 의원들, 아마 민주당 의원들인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다 돈을 많이 살포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나 뭐 지식인들, 교수들, 싱크탱크 이런 부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 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애를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이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미국으로 아주 그 로비 작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 로비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이런 종북 좌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이 실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걸 가지고 법안을 가지고 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좌절되었지만은
또 그런 그 전문가들, 교수들,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도 로비가 돼가지고 그런 미국의 종북 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전이 진행되고 있고 평택 미군 기지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워싱턴, 뉴욕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 북한에서는 이제 정전 기념일을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전승일로 기념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겼다. 북한은 6.25 전쟁도 자신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남조선과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다. 그걸 북한이 인민군이 용감하게 해가지고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왜곡하고 가짜 역사를 만들어서 또 이 나라를 또 오늘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 언론이나 소위 말해서 이 공중파, 뭐 종편 아니면 메이저 주요 신문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뤄지지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오늘 정전기념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치열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아주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항상 동원하고 조직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세력이 커졌고 상당히 또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조직과 동원에도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어떤 그 의도를 알고 한 2주 전부터 우리 준비를 해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간에 우리가 전쟁이 끊어진 지 이제 70년, 멈춘 지 70년이 되고 동시에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70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정전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죠. 공산군 쪽에서는 중국하고 북한이 팽덕희와 김일성의 이름으로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전쟁인데 아무 결과 없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 북한을 수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전쟁 중단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휴전, 정전을 이제 모색했던 시기는 1951년 7월부터예요. 그 6.25가 발생한 지 그 이듬해 7월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북한군이 아주 남침을 해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왔다가 우리가 다시 외가드 장군 또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을 진격하고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38선에서 이제 전선이 교착되면서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1951년 7월부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1년 뒤부터는 이제 중공이지 당시 미국 사이에 또 북한 사이에 그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 휴전에 극구 반대하면서 이 상태에서 휴전하게 되면은 다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 휴전을 하려면은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체결하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거의 뭐 대들듯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북한은 이제 휴전이 서로 뜻이 맞았지만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이게 휴전과 관련된 부분이 뜻이 맞지가 않았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51년 7월부터 일단 중공 또 북한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 3자 사이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휴전회담에서 가장 장애물이 뭐였냐?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 휴전회담이 공전하게 되죠. 또 중단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참 뒤에 1953년 4월에 휴전협상이 재개되었고 또 6월 8일 휴전협상에서 전쟁 포로의 교환 방식에 대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면서 휴전협정의 최종 타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53년 6월 18일 당시 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포로들, 공산군 포로들 중에서 공산주의가 싫고 자유주의가 좋은 사람, 좋은 포로들, 그 이제 북한군, 중공군을 다 포함해서죠. 그들을 가지고 포로 석방을 해요. 너희들이 희망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든가 북한으로 가기 싫은 사람, 자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만 7천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엄청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정말 이 어떤 결단에 의해 가지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공산군 포로 중에서 자유를 희망하는 포로들을 가지고 2만 7천 명을 가지고 석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에게도 도전하고 한편 전 세계에도 깜짝 놀랄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미국은 이렇게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에버레이디라고 하는 어떤 비밀 작전까지도 구상한 적이 있어요. 안 되겠다. 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도전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이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거사죠. 이렇게 함으로써 참 미국으로서도 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고집을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미국의 기조가 휴전을 하는 대신에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조인을 됐죠. 그리고 1954년 1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또 1월 26일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는 1954년 11월 17일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전협정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 위기 속에서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안전장치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금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국제연합, 유엔의 어떤 결정에 따르지 않고 미국 스스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개입할 때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미군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 가지고 한국 방위를 공고하게 한 것이죠. 뭐 또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침략당했을 경우 또 한국군이 역시 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 어떤 그런 평등한 관계에서의 어떤 조약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협의한다. 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가 한미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 세 번째 내용이 이에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담겨 있고, 네 번째가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보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동맹, alliance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의 적을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자 미국의 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고 꼭 가끔 말입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북한을 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 소위 말 국방백서에서 가상적으로 규정하는 걸 빼곤 했죠. 문재인 정권 때 그랬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작동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는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형성되어진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북한이 가상의 적이 아니면 사실 한미동맹이 존립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동의 적에 대한 대처라는 것은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치에 기반한 전략, 그렇죠? 가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한미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만이 그것이 동맹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한미동맹은 그런 요건을 다 갖춘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인 미국의 지원을 우리가 보장받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껏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어떤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됐던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어떤 군사적인 또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사실 이게 미국의 안보 지원, 한미동맹 하에서 우리가 경제에 전력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지난 70년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또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 경쟁을 조절하는 균형자, 밸런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거고,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발발했던 거고, 1950년에 6.25 전쟁도 사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한미동맹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뭡니까? 한반도 주변의 어떠한 강대 국가들도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나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되는 한반도에서, 더구나 분단된 상황에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데,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한미동맹일 뿐만 아니라 또 유엔 사령부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엔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 동일인이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유엔사도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하간쟁의 유지 메커니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실제 주한미군과는 별도로 유엔 사령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만약에 어떠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급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는 그런 부분도, 임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유엔사는 약간 형식적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은 만의 경우 북한의 어떤 급격한 변화나 불안정한 부분들, 안보상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군사적 자원이 한미동맹 혹은 유엔사를 통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발판에는 바로 한미동맹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다는 그 선택의 하나,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동맹, 이 두 가지 어떤 발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동맹이 벌써 70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적인 상황을 보증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형식상은 이제 동맹이니까 대등한 입장이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군사력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비대칭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있고 우리 어떤 그 군사적인 능력도 상당히 지금 상위 국가로 도약하고 있잖아요. 경제력은 물론이고 또 IT 산업을 비롯해가지고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동맹은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패권 야욕을 시진핑이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어떤 부상을 가지고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지금은 한국의 도움을 많은 부분에서 필요도 하고 있다. 군사적인 어떤 도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동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적 연대에 함께하고 있고, 또 가치 동맹,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하는 뭐 그런 국가들끼리 연대해서 또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 그 4월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미 동맹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의 인식,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은 뭡니까? 이제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동맹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다자적인 그런 부분까지로 연대되어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단순하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거나 동북아의 어떤 불안정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한미동맹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사회주의 국가들, 또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이 연대하는 양상을 보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오코스나 이런 나라들, 또 뭐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여기다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가치 동맹이 또 맺어지고 있는데, 한미 동맹은 또 가치 동맹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군사 과학 기술, 무기 기술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어떤 전략 뭐 무기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해 오는 데서 떠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한미 동맹에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까지 한미 동맹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70년의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냉전 시기가 있으면 냉전이 무너졌고 세계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신냉전의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강화되고 있죠. 작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신냉전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국제사회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 긴장, 갈등 혹은 대립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2018년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과거 냉전 시대에 있었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방 삼각동맹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왔지만 사실 한일 관계가 한 20년 가까이 정부 간 차원에서는 단절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일 관계, 정부 관계에서 정상화돼 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냉전 시대의 북한, 중국, 러시아 대 한국, 미국, 일본의 이런 어떤 냉전 구도, 동맹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은 과거 냉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는 기술 패권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4차 산업으로 급속하게 경제, 산업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혁명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관계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술 패권에서 중요한 부분이
4차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소재로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싸고 국제정치의 어떤 역학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신냉전적인 국제관계, 국제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이제 한미동맹이 70년이 됐지만은 한편 지금 동북아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문제가 사실은 또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강대국가로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만은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대신하겠다. 이게 지금 시진핑의 어떤 야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견제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섬 대만. 대만이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미중 대립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불안정 요소는 주로 한반도,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보다는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왜냐? 미중 사이에 국제 질서 패권을 둘러싼 그 과정 속에서 대만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뭐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실험 발사하고 있고 또 7차 핵실험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해요.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신냉전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들의 편 나누기, 뭐 이런 것이 이제 큰 범위 내에서 변화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의 도발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김정은 또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과거에는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면은 아이고 뭐 국제사회가 바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거기에 돼가지고 그렇게 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죠.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 동북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이 과거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국력이 좀 약화되어진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과연 이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과 그 군사력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도 뭡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한미동맹에서 그 부담, 경제적 부담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동맹 관계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한국도 동맹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를 가지고 지불하다. 물론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 동맹 국가들에 다 요구를 했어요.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지금 미국 입장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좀 힘이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맹 비용에 있어가지고도 상대 국가들의 어떤 비용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대만 문제 뭐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었을 경우, 만의 경우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사실 이 주한미군의 어떤 병력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패러다임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어떤 관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한미동맹 정전협정 70년, 한미동맹 70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변해가는 급속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도 어떤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되는, 거기에 따라가도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또 다른 한미 동맹이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정전협정 70주년과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 이걸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획되어 있고, 또 우리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제가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에서 7월 28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이런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최 부분을 여러 부분 공지를 했고 또 언론에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금 소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최고 전문가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향후 한미동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학술회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죠.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그럼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참석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발표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미 양국에서 공이 최고의 전문가 교수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은 2시부터 6시 사이에 1, 2회의, 그래서 6분이 발표하고 6명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제1회의에서는 사회를 이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학과 교수, 또 현재 또 북한 인권대사를 맡고 있죠. 그 이신화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발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전재선 교수께서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이런 내용의 어떤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정경영 교수가 한미동맹과 평화 창출, 이런 주제로 또 발표를 하게 되고, 또 미국 측에서는 애초에는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의 수미테리 국장이 USRK Alliance What We Will Do for the Future, 한미동맹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편찮게 돼가지고 미국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오 박사가 대신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타라오 박사는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내에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종북 세력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 반미 선동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 가지고 또 세 분의 전문가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연구교수님 김태훈 박사가 토론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최영호 박사께서 토론을 하고, 또 전인범 육군 중장,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냈죠. 전인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전인범 장군께서 토론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진행을 하고, 또 제2회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인 박인희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제임스 프레터 미 육군 고급 군사연구학교 교수가 Adapting the USRK Alliance Deterrence First to the Multi-Domain Operation Euro, 이런 제목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영역에서 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한미동맹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
또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의 박동순 교수가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황과 미래 진양이라는 주제로 역시 군사적인 어떤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어떤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으로서 제가 통일 과정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모색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발표에 대해서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국제학부 교수인 로렌 윌슨 교수가 토론을 하게 되고 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석 교수가 토론하고 한국해양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인 최순원 박사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명한 학자, 교수, 전문가들이 내일 제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발표 토론자들에게 과연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지금 언론 보도 자료 삼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일단 그 참가자 중에서 답변을 짧게 가져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는데 연세대학교의 김명석 교수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지닌 문명사적 의미, 그러니까 20세기 이 문명사적 의미에 대한 교육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 올바른 역사, 또 그것이 과연 20세기 문명사, 또 우리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인, 시민, 청년을 대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은 절대 종북 좌파들의 무슨 뭐 반미 선동이나 한미동맹 파기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종북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동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 타라오 박사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절대적 기반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이건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타라오 박사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 반미 세력들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온갖 전략 전술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한미관계를 흔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흥미로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년의 성과는 결국은 한미동맹이 근간이 되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을 새롭게 구상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한국해양개발연구원의 최순환 박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미동맹은 육상 기반 위협,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어떤 혹은 러시아 이런 어떤 육상에서의 어떤 육지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에 집중되어 왔지만은 지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또 해양 경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어떤 해양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 한미동맹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전재선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중 관계, 미중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도 딜레마가 있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또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미중 사이에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양자동맹에서 좀 앞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장치로서 기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안보 구상을 좀 정교하게 지금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 얘기는 한미동맹이 양자동맹에서 동북아의 어떤 다자간 안보 협력 기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새로운 플랜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국제대학원의 정경영 교수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이제는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 직속에 동맹통일전략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영호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문제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미국도 사실 동맹의 딜레마에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보다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모든 것을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뭐 이런 또 제언을 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의 김태원 연구교수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 외교 안보의 핵심 축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또 한성대학교의 이제 박동순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한미동맹의 가장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입장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타협의 가능성도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로 가게 되면은 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게끔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한반도 통일에 한미동맹이 기여하고 미국의 전략에서도 큰 틀에서는 통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자권 전환 문제 또 유엔 사령부를 재활성화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뭐 여러 발표자 토론자들의 생각 뭐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한미동맹이 단순하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거나 동북아의 어떤 분쟁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어떤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 사실은 지금 한미동맹으로 묶어있는 이 군사동맹이 이제 북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평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 핵 문제가 무엇보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미동맹도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모색해야 하는 하나의 기제로 그런 기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동북아의 경제협력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동북아에서의 어떤 신냉전적 구도가 강화되는 것, 미중 대립이 악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통일이 결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면서 한미동맹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액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에 내일 있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국제정세, 또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어떤 대안들도 제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내일은 상당히 바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총장님도 비롯해가지고 전직 고위 장군들, 또 외교관들, 또 교수분들, 뭐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통일교수협회라고 하는 통일 관련해가지고 활동하는 교수협회가 있어요. 그거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이기 때문에 또 교수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관심 있는 그 대학원생들
청년들도 지금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와 함께 어느 정도 내용이 되면 책으로 내일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이 정전협정 혹은 뭐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은 동시에 또 한미동맹이 70년이 되는 그런 또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전 휴전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오늘을 소위 말해 승전 기념, 승전일이다.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뭐 이렇게 또 기념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늘어놓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바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파들이, 이 종북 좌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평택에 가가지고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그 넓은 미군 기지를 에워싼다고 하니 에워싸고 있으니 물론 여기에 우리 자유 애국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도 평택에 가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파이낸스 빌딩이죠. 그 프레스센터 근처, 청계광장 근처 여기에서도 지금 종북 좌파들이 종전선언, 뭐 평화 협정 체결 이런 걸 주장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깥에서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성토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준비하고 또 뭡니까 이거 슬로건도 준비하고 또 신문 광고까지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작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6.25 전쟁이 지금 멈춘 지 70년이 됐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는 제2의 6.25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전쟁은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고 가치, 이념의 전쟁. 또 자유와 독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세계. 이 세계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냉정한 현실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나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고 있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도 특히 집권 여당인 국힘당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여러분 어제 그 누굽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167일 만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참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태원 그 참사 발생한 것이 그것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당해야 된다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뭐 정부를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탄핵을 했지만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9대0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뻔한 결과를 하기 위해서 167일 동안이나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었으면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으면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바로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야, 누구나 이건 정말 뭐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사실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관 9명이 167일 동안이나 끌면서 이제 와가지고 판결을 합니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8대0으로 말입니다.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것하고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짓을 하고 패름치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재판관이 7년 전에 정말 헌법재판관은 완전히 국민의 신망과 법률가로서 판사로서의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내는 뭐 이정미 재판소장부터 비롯해가지고 8명의 헌법재판관은 제가 봐가지고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대한민국 수렁텅텅 틀어뜨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이 법의 실종, 법률가, 이 사람들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또 정치검찰. 이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7일까지 끌 사안도 아닌데 질질 끄다가 지금 와가지고 9대0으로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다시 한번 성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있는 국민들은 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명명백백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명예 회복과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런 법관들의 헌법재판관, 대법관들, 김명수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치졸한 정치 게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분노해야 됩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돼요. 법관이라고, 대법관이라고, 헌법재판관이라고 마냥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팔아버렸습니다. 7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김명수의 하순위로 전락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내리고 오늘 정전기념일을 맞아서 뭐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미에 또 헌법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이거는 헌법상에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정치 공세를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압도적 다수를 배경으로 해서 어거지 탄핵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해가지고 167일 동안 질질 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행정안전부가 167일 동안 공백 상태 아닙니까? 장관을 대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있는 거나 그냥 처리할 뿐이지. 이상민 장관이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으니까 장관 할 때 보여준 그런 추진력과 특히 이 좌파들, 선동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이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별로 눈이 없어요. 몇 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상민 장관은 그래도 이 선동 세력들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저들의 선전선동에 대해 가지고 신념을 갖고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송을 한 지 이제 1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정전협정에 대한 어떤 그 내용, 과정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미동맹의 의미와 또 지금 현재 한미동맹 현실과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함께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잘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평택에 가서 또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휘둘리고 있는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우리가 우리 역사, 그 정전협정의 의미, 또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의미를 설파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될 겁니다. 폭염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주 물을 마시고 또 뭐 점심 때 혹시 시간 되면은 조금이라도 낮잠을 자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실내에 움츠리지 말고 여름이니만큼 뭐 저는 주로 뭐 수영을 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또 스포츠를 통해서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